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뜻을 모르는 외국어 단어를 펼쳐놓고 따라 읽게 합니다. 그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지 추측하게 했더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경우에 이게 긍정적인 뜻일 거야 라고 답한 비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 중간에 1000분의 1초 동안 특정한 도형을 삽입했습니다. 아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다른 도형이랑 비교해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잠깐이라도 무의식적으로 본 도형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자종크가 발견한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어떤 것의 상징이나 좋고 나쁨의 여부가 단순히 노출 빈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즉 친숙함이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원시 시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자주 접했는데도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나아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을 거라고 추정된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제품과 또 자기 회사 이름을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인간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죠. 파리의 에펠탑도요. 처음에는 흉물이라고 불렸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전단지와 SNS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판을 알려야 하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주 인사를 드리고 연락도 자주 해야겠죠. 친숙함이 만족감을 좌우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미숙님이 컴백 축하드립니다. 이동희님 무사귀환. 그리고 터보라고 쓰시는 분이 롱타임 노시. 또 2511 쓰시는 분은 제 인스타그램도 보셨군요. 제가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무릎팍이 깨져서 무릎팍 좀 수술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이니까 또 특히 이제 낙상사고 없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더 반갑죠. 친숙함이 만족감을 좌우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엔 KBS 기자들 뜨겁게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토론하시는 날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요. 퇴직연금 규모가 43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다수는 수익이 낮은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해서 정부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퇴직연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여러분의 노후자금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토론해 보시죠. 또 AI 거품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기부 장관이 거품은 절대 없을 것이다.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하는데요. 기술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 여러분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최근에 정부가요. 요 치료 항목을요.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실손보험 또 건강보험의 파급 효과가 클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모두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병원이 이 비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항목만으로 1조 원 이상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죠. 해서 정부가 가격을 이제 정하겠다. 해서 과도한 청구를 통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의사단체는요. 공장형 진료를 양산할 것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치료일까요?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손으로 근육, 관절 등을 직접 교정하는 치료 항목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받아보신 그 경험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윤성우님이 수도 치료라고 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 뉴욕장은 좀 조정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이제 AI 버블룰에 발목이 잡히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도 약보합, 나스닥도 0.59% 떨어졌고요. 대형지수이제 S&P 500 지수도 0.16%가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일단 이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제 AI, 브로드컴, 오라클 뭐 5%,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셧다운으로 그동안 이제 통계 지표가 좀 병목 현상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당장 이제 고용 지표,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이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무난히 소화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 중앙은행들 뭐 영국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까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들 측면에서는 과연 이제 브로드컴, 오라클의 부진을 과연 현지 시간 17일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중요한 AI의 어떤 버블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차기 연준 연준의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해싯. 네. 지금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대통령이랑 너무 친하다. 이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달러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가상자산이 많이 하락했어요. 가상자산 국제유가 떨어졌고요. 금값, 은값, 구리값은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때 86,000달러 무너졌거든요. 지금은 86,500달러 선에서 원화 기준 한 1억 2,9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마 뭐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라는 전망이 나오니 이러다 보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우려가 네. 반영됐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이제 평화 협상 주시하면서 국제유가 떨어졌는데요. 서부텍산 중진료는 배럴당 56달러대,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이제 AI 버블론 2% 가까이 먼저 반영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약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 4,060선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개장 초보다 약간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0.67%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12포인트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강세인데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고요. 또 삼성 지금 바이오로직스, 에픽스 상승세고 그리고 이 고려아연 미국 투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합작 투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5% 넘게 급락세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그 자회사인 신세계푸드를 자진 상장 폐지시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이제 이 속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신세계푸드는 이제 상장사로 남아 있는 동안 시장의 단기 실적 평가와 공시 부담을 동시에 받아왔죠. 그룹 내부 거래 비중도 높아서 구조적 저평가 논란이 좀 지속이 돼 왔는데 이마트가 이제 이 주가보다도 20% 넘게 공개 매수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은 이런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산업 재편이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인데 이미 신세계푸드는 급식사업부를 매각을 했고요. 적자 사업을 정리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줄었지만 이제 영업이 크게 이제 개선됐다라는 건데 상장 폐지하게 되면 뭐 주총이나 시장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외식 사업부도 꽤 있습니다. 버거 사업, 베이커리 사업, 식자재 유통 사업과 같은 핵심 사업에 이제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계산이고요. 또 하나 아마 이제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기준에 부응해서 중복 상장을 해소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 공개 매수 프리미엄 20%를 붙인다고 했는데 소액주주들 그래도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공개 매수 기간은 어제부터입니다.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총 22일 동안입니다. 신세계푸드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8만 원이 넘는데 현재 뭐 좀 올랐어도 한 4만 7, 8천 원.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순자산 가치보다도 내가 싸게 사서 상장 폐지해서 100% 저 회사로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소액주주들에게 그냥 싼 값에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하는 건데 또 이제 시장에서 또 판단을 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고려아연 주가 조금 오늘 부진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재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경영권 분야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번 이제 미국 공장 건설을 넘어서 어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고려아연 측이 일단 미국 측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무려 10조 원, 11조 원 가량의 네. 광물 재련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의 지분 약 10% 가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러트링비 상무장관의 SNS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려아연의 재련소 건설은 미국의 큰 승리다. 굉장히 환호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오히려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풍연합 측이 약간 다소 지분율에서 앞서는데 그런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누구의 편을 사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고려아연을 전략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경영진 쪽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있고 갑작스러운 경영진 변동을 원치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투자 결정을 누가 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최라고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계산이겠네요. 맞죠. 거기다가 이제 영풍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백기사 성격의 투자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법정 이제 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번 투자가 이제 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여기다 이제 공급망 전략이 얽힌 사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이제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는 369, 12월마다 점도표라는 거 공개하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미리 찍어주는 건데 점으로. 한국은행도 이걸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위원들은 총 19명이에요. 투표에 참여하는 12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역 연준위원 7명, 합쳐서 19명이 매년 2026, 2027, 2028년까지도 점을 찍어서 사실은 자기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하는데 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석 달 후 금통위원 6명 가운데 금리 동결 몇 명, 금리 인하 몇 명. 이렇게만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미국 방식으로 연준 방식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전망의 시계가 넓어지는 거죠. 단순히 석 달에서 최대 한 1년 정도까지 미국처럼 뭐 2년, 3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1년까지 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확대를 통해서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점도표라는 게 너무 사람들이 주목을 하거든요. 과신할 정도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그게 정답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맞아요. 3개월 뒤에 바뀌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책의 어떤 약속으로 오해할 경우 향후 변하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정책의 신뢰도가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경제지표 한 번 발표될 때마다 이걸 최근을 금리 전망이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이 금리 전망 자체보다도 중앙은행이 어떤 시장과 어떻게 이제 돼야 소통할 것인가 이걸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 기조인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 대출도 힘겨워서 네. 지금 이금융권 대출 받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쓰고 있는데 금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이에요. 연 2.5%입니다. 네. 정작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매달 15일 이제 은행이 코픽스 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코픽스 금리를 발표하는데 8개 시중은행의 자본 조달 평균 비용입니다. 어제 공개된 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0.24%포인트 한 달 전에 비해서 오른 겁니다. 네. 0.25% 거의 금리 인하 폭가 맞먹는 수준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최근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 은행채 금리, 정기 예금 금리가 급등했고요. 그러다 보니 코픽스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여기에다가 정부가 총량 규제해서 연말까지는 한도가 이미 소진됐습니다. 네. 은행권에 가도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주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대금리 낮추고 가산금리 높이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관행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뭐 내년 1월 금통이 금리 동결 전망 우세하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 지금 법원 그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가산금리를 은행권이 자제하지 못하도록 네. 그 좀 제한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시행해봐야 내년 하반기예요. 그리고 그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이렇게 총량 규제를 하는 한 은행이 과연 금리를 낮출지는 의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합니다. KBS 김준범, 강푸른, 김진화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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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범 기자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없는 사이에. 어제 빈자리에 공백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기자분들도 퇴직연금 당연히 있겠죠? 직장인들이니까. KBS는 아직 퇴직금 체계고요. 비리형. 아니요, 그렇죠. 기존의 퇴직금, 연금이 아닌 기존의 퇴직금, 이렇게 근속 연수에 따라 올라가는 아직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안 됐고, 네. 개인적으로 뭐 IRP가 든 분들은 뭐 각각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없습니다, IRP. 그래요? 계좌는 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을. 네, 계좌는 안 있는데 붙고 있어요? 부을 돈이 없어서 아직. 진짜 마음 네. 한켠이 이제 쓰러지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김진아 기자님. 저는 IRP가 있더라고요. 아니 있더라고요는 뭐예요? 제 계좌를 보니까 2019년에 가입을 했던데 네. 은행에 가서 상담받다가 그냥 한 것 같아요. 아. 아마 세액공제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강푸른 기자는 나는 좀 달라 이런 표정 같은데요? 아니 저는 항상 이런 주제만 나면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당연히 가입 같은 거 안 했는데 다른 분들도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가입을 은행에서 저도 하라고 해서 그냥 했다가 해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대출 받을 때 이거 개설하면 금리 깎아드립니다. 그럴 때 많이 개설하죠. 네. 사실 오늘 퇴직연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내 돈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들을 잘 못 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퇴직연금도 DB형이 있고 DC형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DB형 확정급여형보다는 DC형 내가 운용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변화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네. DB형은 회사가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거고 그 회사에서 최종 너한테 퇴직연금을 얼마를 줄게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그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DC형은 내가 그거를 직접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통계상으로 DB형이 거의 절대 다수였는데 점점 이 비중이 줄어들고 DC형이나 IRP 비중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24년 통계를 보면
처음으로 이 DB형이 50% 밑으로 내려오고 IRP랑 DC형을 합친 게 50%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DB형, DC형 왜 말을 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그 명절 때 애들 세뱃돈 받으면 네.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엄마가 다 뺏어가잖아요. 뺏어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맡아주죠. 맡아서 잘 엄마가 끌고 잘 굴려서 네. 어른 되면 줄게 하고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네. 받은 걸 직접 뭐 좀 현명한 좀 깨인 중고등학생들은 돌려달라고. 아니, 본인이 굴리기도 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대신 굴려주는 게 DB형. 그러니까 기존의 퇴직금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고요. 회사가 맡아줄게. DC형은 우리가 매달 너희에게 퇴직금을 n분의 1 해서 줄 테니 너가 알아서 굴려 하는 게 직원에게 주는 DC형인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DB형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DB형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학개미, 뭐 동학개미,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늘면서 상당수는 직장인들일 거고요. 이제 본인이 직접 펀드, ETF, 주식을 고르는데 네. 내 퇴직금을 왜 내가 못 굴려 하면서 이제 그런 세대가 늘어나면서 DC형이 이제 점점 대세가 되고 있고 이 흐름대로 가면 이제 DB형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종이 되겠죠. 도대체 너는 왜 아직도. 퇴직금을 아직도 예금에 넣어놓니?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 갔던 길을 이제 우리도 차츰차츰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DB형이라는 게 확정급여형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저도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주제가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그 국민연금보다 훨씬 평균 수익률이 낮더라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2%대고 근데 국민연금도 물론 이제 그 실적 안 좋다고 많이 비판받았던 때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연평균 6%, 6.8%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훨씬 이제 수익이 안 좋다 보니 뭐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이제 낮거나 뭐 그런 수준인데 이거 붙고 있으면 손해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더 자기의 어떤 투자 실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DB형은 너무나 수익률이 낮았었고 또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 거의 예적금 상품에만 돈을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수도 없었고. 근데 또 회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회사에 또 엄청 손실이 되니까. 그 중에서 개개인들은 이제 DB형을 넘어서 내가 직접 굴려보겠어. DC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DC형 이야기는 또 투자 이야기는 뒷부분에 좀 해보겠고. 근데 중요한 건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네. 근데 노후까지 못 기다린다면서요. 저도 중간에 해지하는 그거를 사람. 해지를 했던 게 그때 집 산다고 아, 강프로 기자가? 예. 오. 제가 그때 아마 모든 거를 다 이제 팔아치우고 뭐 막 아마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도 받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도 아니 근데 해지를- 그게 강푸른 기자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김진화 기자. 2023년도에 이미 중도 인출 금액이랑 인원이 최대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지금 2024년에 더 증가를 했으니까 또 최대겠죠. 중도 인출 금액이 작년에 3조 원. 그 전해보다 12% 정도 늘었고 인출한 사람이 6만 7천 명. 그 전해보다 3천 명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 인출할 때 왜 하냐 물어보는데 주택 구입이 50% 이상이더라고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로자들이 당장 먹고 살 돈, 쌀 살 돈, 밥 살 돈이 없어서 인출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집 문제로 인출을 합니다. 뭐 일부는 집을 사는 경우고 일부는 전세금을 이제 채우는 올려줘야 경우인데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수익률이 뭐 국민연금 이상 혹은 뭐 집값 상승률 이상이라면 아무도 안 빼겠죠. 근데 거기 퇴직연금에 혹은 퇴직금에 놔두어 봐야 1년에 2-3%씩 오른다고 하는데 내가 저 돈을 빼서 어디에 집을 사면 뭐 그래프가 다르니 그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을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어쨌든 퇴직 노후 이런 기금을 쌓아두는 취지 자체가 훼손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인출해 가서 투자한 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안 되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국가가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복지든 뭐 노령연금이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강제로 퇴직금을 쌓게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인출 사유를 이렇게 점점 넓게 허용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좁게 허용해야 되고 다만 그렇게 되면 늘 댓글에 보면 늘 달리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퇴직금은 내 돈인데 국가가 뭔데 인출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 불만이 없게 하려면 결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최소한 다른 자산의 수익률보다는 높게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부동산 상승률보다 더 높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겠죠. 네, 최소한 평균은 따라가야죠.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일 수도 있겠으나 당장 집을 사시는 분들 물론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또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조바심, 포모 현상 겪으면서 또 노후 자금을 헐어가지고 집을 사는 분들도 또 있었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못하도록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할 필요까지는 공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후 자금은 노후 자금으로만 써라? 과연 이게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강제를 할 수는 있겠죠. 법으로 강제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불만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지속되기 힘들다. 결국은 그러니까 꺼내 가려면 꺼내 가세요. 근데 꺼내 가시면 이거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만 꺼내 가세요라는 정도의 제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퇴직연금을 꼭 근로자 개인이 굴리는 지금의 방식이 맞느냐.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익률이 높다고 칭찬한 물론 해외 연기금보다 낮습니다만은 웬만한 연기금보다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은 공단이 굴리잖아요. 네네. 국민연금 공단의 기금 운용력은 뭐 이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 가는 데고 네. 몇백조를 굴리니까 뭐 그중에 성과금 1년에 몇억 원씩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퇴직연금은 다 알아서 굴려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 중에 뭐 운이 좋아서 한 해 잘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 그 선수들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왜 퇴직연금은 다 개인이 굴려야 하느냐. 혹시라도 누군가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되느냐. 근데 지금은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선택지를 좀 만들어 놓고 뭐 중도 인출해서 집을 살 사람은 사는 거고 나는 그게 싫으면 차라리 맡기는 쪽에 퇴직연금을 위탁하면 저쪽이 수익률이 높겠는데 그럼 그쪽에 놔두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개인이 선택하게 하는 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DC형 퇴직연금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실제 자산 배분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또 전반적인 수익률 일단 뭐 평균치로 놓고 보면 또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해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수술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나오면 이야기가 기금형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굴려보자. 이거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DB형 회사가 굴리게 놔두면 뭐 알아서 하는 거지만 DC형 근로자가 매달 따박따박 받아서 그 계좌를 내가 굴린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돼 있는 설계인데 물론 개중에 뭐 뛰어난 개미 투자자분들은 그걸 잘 굴려가지고 뭐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누리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공공기관을 만들든 예를 들면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든 그게 아니라면 시중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많으니까 근로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그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게 맡기게 그분들이 대신 위탁하게 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근로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굴리는 돈들이 결국은 상당 부분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물론 해외도 사겠지만 그럼 결국 소위 말하는 국장에 돈이 더 흘러 들어오니까 국장 주가가 오르는 데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처럼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의 그 노후를 책임져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수익률이 그렇게 또 높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채권이라든지 해외 채권 또 부동산 대체자산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한 해 한 해 수익률보다는 못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인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유 내가 코스피에 몰빵하는 것보다도 못하네 또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우상향 그림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43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그러면 기금형으로
누가 맡도록 할 거냐, 그 기금을 어떻게 만들 거냐도 고민을 해봐야 하잖아요. 김진화 기자. 뭐 김준범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공단처럼 어떤 그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겠고, 공공이 주도해서 노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굴리도록 하게 수탁하는 그런 네.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미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이 모여서 푸른 씨앗. 예.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사실 인력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이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대행을 맡기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면은 수수료, 비용 굉장히 비싸지는데, 좀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만든 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들이 굴려줄 수 있게끔. 김연지님이 저희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푸른 씨앗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잘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푸른 씨앗 수익률이 6.52%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나쁘지 예. 않아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이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국가는 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뭐 서구 국가는 대부분 뭐 기금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금형은 김준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퇴직연금이 현재 쌓여 있는 돈이 400조 원 정도인데, 지금 아직도 퇴직금을 유지하는 회사, KBS처럼 유지하는 회사가 전국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로자 수 맞네요. 기준으로. 근데 결국은 퇴직연금으로 넘어올 텐데, 그러면 지금 절반인데 400조인데 다 넘어온다면 800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추산을 보면은 2030 몇 년쯤 되면 국민연금보다, 그렇게 크다는 공룡 국민연금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저렇게 막대한 돈을 개인들이 다 알아서 올려라? 물론 뭐 국민들에게 주식 투자 교육을 시키는 데는 좋겠지만 결국은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게 맞고, 다만 그걸 공공기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맡길 것인지, 공공과 민간 다 만들어 놓고 개인이 선택하게 할 것인지, 그건 설계는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처럼 아예 모두 다 100% 개인이 굴려라라는 방식은 앞으로 쌓일 엄청난 규모를 생각하면 너무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게요. 뭐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김준범 기자가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자산 배분 중에 일부라도 국장에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뭐 수급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제가 2021년에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한 10몇 년 다녔으니까 왜 기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나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이었어요. 퇴직연금이었어요. 퇴직연금 DB형이었어요. 네. 정말 후회가 막심했어요. 그 시간을 반추해 보면은 증시가 오른 것, 그 자산의 한 3분의 1, 2분의 1이라도 증시, 뭐 주식에 좀 투자를 했더라면, DC형으로 갔더라면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계산해 보니까, 일단 후회가 막심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근데 다만 위험 자산을 담는 만큼 리스크는 더 많이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투자 아주 기본이니까요. 다만 좋은 거는 그거죠. 퇴직연금이 예전에 뭐 적립식 펀드처럼 만기 때 한꺼번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적립식 펀드도 만기 때 증시가 뭐 휘영청했다면 환매하지 않고 내가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만, 노후에 매월 연금처럼 받아 쓰는 거다 보니까 또 증시는 언젠가는 우상해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또 자산을 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는 거죠. 뭐 기금형으로 간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다 오르라고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그렇죠. 또 경제계에서 이제 재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이제 성격을 좀 이제 강화하는 거가 되잖아요. 기금형으로 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뭐 이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그런 분들 맞지만 우리나라 특성이 또 약간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이 기금형이 좀 잘 활성화가 되면 이 같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 퇴직연금 그분들도 노후 당연히 보장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보장이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우리 사회에서 뭐 근로자의 어떤 권리가 좀 보장된다라든지 뭐 그런 측면이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1974년부터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은 반드시 신탁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굴리지 말고 어딘가에 맡겨서 굴려라라고 강제를 했고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401k, 뭐 401k라고 해서 그 엄청난 퇴직연금이 미국의 자사주, 미국의 국장이죠.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있는 자기 나라 주식을 사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쌓이는 돈도 늘어나고 그 돈이 계속 미국의 자기네 투자되니까. 국장으로 들어오니까 뭐 끌어올린 요인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는 거니까 지금 저렇게 많이 쌓아두고 그냥 놔둘 거냐, 예금에만 놔둘 거냐, 아니면 자본시장으로 끌어올 거냐, 이건 한번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한 20년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하면 그냥 알아서 노후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체계라고 하는데 부럽죠. 4345님이 문제는 DC형 같은 경우에 그 디폴트 옵션을 최초에 강제하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죠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내가 하나하나 투자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최초에 선정한 대로 아주 기본값 금융사가 선정한 대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대신 하는 건데 그게 싫다면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고 연금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디폴트 옵션을 이제 도입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더 좀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어떤 치료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손으로 직접 관절, 근육 등등을 교정해주는 그 치료를 말하죠. 정부가요 내년에 이거를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을 합니다. 자유롭게 청구되던 그 비급여 구조가 정비되고요. 또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보험사 입장에서야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병원, 의원들은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그 주범으로도 꼽히는 이 치료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6382님 물리치료, 6126님이 충격파입니다. 충격적이네요. 4025님 치료 전에 실손보험 있는지부터 물어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367님은 저는 이거 도움 많이 받았지만 보험 없이 이용했어요. 라고. 그럼 비용 부담이 아마 크셨을 겁니다. 2385님은 처음 받을 땐 너무 아파요. 근데 받고 나면 개운합니다. 하정숙님, 저는 겁이 많아서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어떤 치료라고 할까요? 뭐 두 글자, 네 글자 다 맞춰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AI 거품론 뭐 지난밤에도 또 나오고 기술주들도 조정을 받고 우리 나라에서도 하이닉스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뭐 판단 기준은 다르겠죠. 근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죠. 과기부 장관이 AI 거품 오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여기 취재 갔다 왔어요? 어제 그 과학기정통부 출입 기자들 하고 송년 이제 간담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AI 거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개인적으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자리에서 뭔가 이제 확실하게 딱 어떤 이제 기사로 나올 만한 그런 뾰족한 얘기들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이제 장관께서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지른 거죠. 이렇게 세게. 굉장히 이 말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막 이거를 3-4번 반복할 만큼 이제 본인께서도 나중에 덧붙이기를 약간 좀 도전적으로 나도 말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으로 뭐 하정우 수석이랑 같이 뭐 AI 이거 이제 이끌고 있는
이제 장이 뭐 AI 거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성과를 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내가 또 기업에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AI 거품으로 뭐 위기 이런 얘기 뭐 여러 번 나왔던 거고 그래서 나는 뭐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뭐 이런 차원 얘기를 이제 어제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AI 관련된 그 인프라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빅테크 기업들이 그걸 몸소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뒤처지면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뭐 포털을 1등 기업이 다 먹는 거 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 거품론에 대한 정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보는 거품이랑 또 산업계 기술적으로 보는 거품이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거품에 대한 객관적 정의는 없죠. 지나봐야 알죠. 그냥 지나봐야 알기도 하고 말하는 전문가들마다 거품의 기준이 많이 다르고요. 이 정도는 거품이다, 이 정도는 거품 아니야로 많이 주관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나오는 거도 거품론을 이해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는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삶을 바꿀 거냐? 바꿀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바꿀 건지 조금 바꿀 건지 그걸 저희가 모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투자금 자체를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뭐 지금 SK 하이닉스가 뭐 용인에 600조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더라. 뭐 그다음에 저기 오픈 AI와 손정희 회장이 하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몇백조 원을 쓴다더라. 자, 그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저건 거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렇게 돈이 들어가면 네. 돈 벌 수 있어? 회수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회수할 수 없는 무조건 투입이 전형적인 거품 중에 하나니까 사실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뭐 정말 저렇게 해서 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두 곳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여서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부총리 그 장관 과기부 장관의 발언이 되게 의아했어요.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하지? 저러다 거품 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고요.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니까. 물론 이제 선의로 이해하자면 우리 과기부가 열심히 해서 거품이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뭐 선의로 이해하자면 그만큼 현 정부가 AI에 사실상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만약에 AI에서 뭔가 성과가 안 나올 경우에 그대로 그만큼 다 돌려받을 거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돌려받을 거다. 그러니까 약간의 도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과거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공급이 이렇게 과잉으로 빠르게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든지 이제 빨리 많이 만들어지면은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됐을 때 그 공급이 넘쳐나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이런 게 이제 과거 거품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으나 근데 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인프라를 많이 갖춰놨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과거보다 덜 쓰게 될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수요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공급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투자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AI 거품론에 대한 추정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반도체주도 어제 좀 많이 빠졌었죠. 오늘도 아까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또 1.2% 더 빠지고 있고 54만 원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고 잊을만 하면 아니 사실은 잊기도 전에 AI 거품론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투자금이 너무 커요. 너무 투자금이 커서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뭐 부정적이 약간 우려하는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적당히 투자를 해야지. 이건 뭐 거의 뭐 나라 예산만큼 막 한 회사에 네. 넣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뭐 당분간 몇 년간은 기다려주겠지만 지금 어떤 그 AI 기업도 수익을 잘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하마처럼 먹으면서 수익을 못 내니 처음엔 당연히 기다려주겠지만 그게 1년일까 3년일까 5년을 기다려도 수익이 안 나온다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의문부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투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품론은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뭐 주식을 올릴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거품론은 투자금의 공 숫자를 세보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무리 거품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도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은 AI 투자를 또 멈출 수도 없고 지금까지 돈을 번 기업들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인프라를 까는 서부 개척 시대, 뭐 골드러시 시대, 곡괭이, 천막, 텐트, 그
그 청바지 파는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번 건데 실제로 금을 캐서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I 기업들이 그걸 또 봐야겠고 또 의미 있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나라가 이제 된다면서요? 법을 먼저 만든 거는 EU가 맞는데 유럽연합?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거를 단계적으로 발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법은 늦게 만들었는데 시행을 빨리 합니다. 한 달 남았어요. 다음 달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EU는 이제 내년 8월부터 하고 혹은 뭐 더 늦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AI 기본법이 굉장히 화두예요. 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소년회에서도 당연히 이제 AI 기본법 이제 질문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AI 기본법 원래 정식 이제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현장에서 이제 어제도 기자들이 질문을 주로 경제지들에서 이제 질문하는 거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제 너무 규제 위주로 하시려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이거 우리 잘하고 있었는데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를 이제 현재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논의만 너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또 사실 기본법이라는 게 어떤 그 법안의 디테일한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기틀부터 다지는 거잖아요. 주추들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어떤 걸 쌓아 올라갈지를 이제 정하는 건데 근데 기본법이 뭐 규제부터 도입을 해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길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법을 지금도 그 시행은 안 됐지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법이 이게 길지 않아요. 지금 법안 자체는 약간 개괄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기본법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뭐 시행령이랑 그 하위 뭐 법안이랑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로 채우겠다고 한 상태여서 법 자체는 짧고 그리고 읽어보시면 그냥 뭐 우리 정부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발전과 뭐 신뢰 조성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AI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뭐 무슨 지능 사업을 뭐 할 수 있도록 뭐 근거를 다 만들어 놓고 뭐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주목을 받는 건 그 중에서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게 4개인가 3개인가 되거든요. 뭘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거냐 네.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정말 요새는 뭐 일반 쇼핑 앱이나 심지어 하다못해 배달 음식 시키는 어플 같은 걸 들어가도 음식 사진 하다못해 뭐 얼굴에 바르는 뭐 립스틱 같은 경우는 실제 그걸 사진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실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근데 요새는 그런 정말 일상적인 앱이나 생활에서 부분에서도 AI로 자기들 제품을 막 올려놓고 AI 음식 사진 올려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약간 이럴 때 이거 AI로 만든 거다 이거를 반드시 밝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를 내기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럼 그동안은 사실 이런 규제가 아예 없었는데 규제가 갑자기 생기는 거네? 과태료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거네? 약간 그런 이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알 권리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AI로 만들어 놓고 실제처럼 보이게끔 하면은 또 소비자를 또 기만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시대로도 가고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상황은 잘 좋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안 좋을 때 문제가 생길 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I 기본법의 가장 쉬운 적용 예가 방금 강푸른 기자 말했듯이 그런 거죠. AI로 만든 영상에 이 영상은 AI로 만든 것입니다라는 자막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규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도 저는 그런 필요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쿠팡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새벽 배송. 근데 저렇게 거대 플랫폼이 되면 그게 한번 뚫리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나오고 더 문제는 너무나 거대한 플랫폼이 돼버리니까 정부도 못 이길 정도로 이제 사실 배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AI에서도. AI도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들이 나올 텐데 승자가. 그리고 매우 많은 서비스와 밀착이 될 텐데 거기서 물론 잘 되면 좋죠. 근데 안 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릴 것이냐는 최소한 선언적으로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거를 빨리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하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기본법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라. AI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표기하라라는 건데 업계에서는 이걸 또 규제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AI라는 게 이제 막 기술적으로 막 도입이 되고 성장해 나가는 시기인데 혹시나 이 기술력들이 산업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염려? 규제가 거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갈 유인?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아 기자?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죠. 이게 지금 강푸른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규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이게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선이,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어차피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훨씬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거기는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자, 이런 유인이 생길 수 있죠. 그러게요. 이게 사실 불법 콘텐츠는 어차피 그 이른바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 지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잡아서 처벌할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하는데, 물론 기본법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인 법안들은 더 따봐야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마지막 좀 한마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뭐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국민성장펀드라고 해서 150조 만들어서 뭐 150조가 전부 다 AI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막대한 투자금을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주지만 동시에 너희 잘못하면 이렇게 돼도 경고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막대한 투자, 뭐 이미 정부가 가기로 했고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도 투자이지만 동시에 최소한의 책임선은 있다라는 것도 함께 가는 게 나중에 큰 사고가 안 날 최소한의 균형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탁의 기자들 KBS 김준범, 강푸른, 김진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폐업하는 가게 늘고 있다고 하죠. 이번엔요 성공한 사람의 각종 실패담, 성공한 프랜차이즈라기보다는 자영업을 여러 개를 하는 이제 분인데 실패담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바탕으로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반면 교사로 같이 한번 삼아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